이 영화를 볼까? 도착할까? 여러분의 영화를 해부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상 해부학입니다. 네, 오늘도 제이님과 연우님과 함께 즐거운 영화 비평 시간을 한번 출발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즐겨 찾는 프로그램 내지는 어떤 미디어, 예능 이런 것도 좋고요. 오늘은 그런 것들 얘기하면서 좀 출발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즐겨 찾는 프로그램 내지는 방송 채널 같은 거 있으세요? 제가 요즘 생각해봤는데 저는 새로운 영상이나 예능, 콘텐츠를 보는 것보다 하나 익숙한 재밌는 걸 봤으면 그걸 계속 돌려보는 이상한 습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요즘 유행하는 예능 이런 거를 계속 보기보다는 옛날에 10번도 더 본 예능을 계속 틀어놓고 이런 게 약간 습관인 거예요. 약간 소리 중독이어가지고. 그래서 요새 유튜브 채널 뭘 보지 하고 봤더니 제가 MBC 채널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 MBC 예능이 다 막았었거든요, MBC에서. 그래서 유튜브에서 구독이 안 됐어요. 네이버로 다 해가지고. 근데 이번에 갑자기 옛날 예능을 확 푼 거예요. 그래서 막 옛날 우결, 완전 초창기 우결, 막 옛날 아빠 어디가 일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풀어가지고 요새 맨날 아빠 어디가 옛날에 후가 요즘에 또 예능영 나왔잖아요. 다 커가지고. 근데 요즘엔 또 유튜브로 후 완전 애기 때 영상을 맨날 돌려보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MBC가 사장이 바뀌니까 그래서 그런가? 뉴미디어를 갖다 그런 식으로 풀었군요. 그렇구나. 계속해서 이제 옛날 아빠 어디가. 요즘에 우리 우결도 하나요? 아니요, 안 해요. 이제 끝났어요? 그래서 좀 약간 논란 세월이 끝에 이상하더라고요. 맞아. 그렇게 우결 또 마지막에 끝날 때 욕을 바가지로 먹으면서 끝났는데 그때는 진짜 인기 너무 많아가지고 막 다 사람들이 막 기다렸다고 막 이러면서 우결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그램의 변천사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렇군요. 예, 제니께서 즐겨 찾는 예능이나 채널 있으세요? 저는 유튜브 되게 자주 보는 편인데 애초에 시작을 동물로 시작을 해가지고 저도 채널을 추천을 동물로 한번 해볼까 하는데 혹시 두 분 다 관찰남이라는 채널 아세요? 들어본 것 같아요.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길냥이 밥을 주는 분이 찍는 영상이거든요. 근데 그분이 인간 캣닙이라고 할 정도로 길냥이들이 그분을 너무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길냥이들 너무 잘 챙겨주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구독하면 어찌됐든 그게 수익이 가잖아요, 그 사람한테. 그러니까 되게 그냥 착한 영상 구독해주는 것처럼 다들 구독해주고 그래서 길냥이들 맨날 막 밥 사주는 거 이번엔 집 사가지고 길냥이 박스 같은 거 사가지고 집 춥잖아요 요즘에. 그래서 거기 그거 나눔해가지고 사람들이 댓글 달아가지고 막 길냥이들 전 세계에 있는 길냥이들 다 행복하게 그 관찰남님이 해주는데 이분도 구독자 수가 꽤 돼가지고 10만 명 넘어가지고 얼마 전에 그 실버 10만 명 넘으면 받는 실버 유튜브 그거 받아가지고 막 자랑하시고 그래가지고 요즘에 굉장히 핫한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굉장히 공익적이네요.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일정 부분을 갖다가 또 길냥이들에게 보호를 위해서 쓰시니까. 또 다른 거 없으세요? 그리고 저는 여름님처럼 항상 틀어놓는 채널은 NPR 뮤직이라고 그게 타이니 데스크라고 라디오에서 그 라디오 데스크에서 음악을 라이브로 해주는 걸 찍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매일 올라와요. 방송을 자주 하니까 그거 맨날 틀어놓고 음악 듣고. 근데 그거 보면 너무 재밌는 게 좀 어찌됐든 우리가 세계적인 음악을 못 듣잖아요. 근데 거기서 되게 요즘에 핫한 그룹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 보면 되게 진짜 소리만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이 음악 되게 잘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라이 같다는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을 보면 진짜 또라이 같은 소리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기타에다가 마이크처럼 기타를 대고 노래 부르시는 분도 있고 혼자서 미디 이거 하다가 갑자기 피아노 치고 갑자기 기타 치고 막 이러면 되고 그러니까 그게 재밌더라고. 유튜브가 어찌됐든 영상이랑 시각이니까 처음에 그냥 음악으로 들을 때는 영상이랑 시각이 아니라 영상이랑 음악이니까 음악으로 들을 때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고 또라이인지 정상인인지 모르는데 영상으로 보니까 너무 또라이가 많은 거예요, 세상에. 진짜 음악도 퍼포먼스인 것 같아요. 굉장히 그 방송 NPR 뮤직도 굉장히 자주 듣는 채널. 청취자 여러분도 여기 지금 언급하신 그 채널 한번 들어가 보시는 거 굉장히 재미난 일일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도 TV는 끊었는데 유튜브를 못 보겠더라고요. 제가 굉장히 또 방송 도중에 언급되는 유튜브 채널 중에 좋아하는 채널 항상 동물농장의 애니멀. 요즘에는 좀 다르게 좀 바뀌었어요. 또
일종의 게임 방송 가끔 보도거든요. 너무 다르잖아요. 성격이 게임과 동물. 게임 방송 특히 뭐 배그 방송을 종종 요즘에는 계속 틀어놓고 있더라고요. 뭐 김기열 씨, 개그맨 개콘 멤버 중에 김기열 씨나 이런 분들이 또 자주 또 게임 방송을 해요. 그거 가서 요즘에 한 일주일간 굉장히 바쁜데도 불구하고 그거 보고 있어요. 너무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다른 거 안 하고 거기에서 보고 사람들 반응 보고 있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청취자 여러분들도 뭐 즐겨 찾는 뭐 예능이나 프로그램 뭐 채널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저희 프로그램과 함께 예, 영상 해부학의 필름 필터링과 함께 시간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 주 저희가 선택한 영화는요, 이제 연말 결산 예, 특집으로 이번 달에는 저희가 한국 영화, 뭐 예국 영화 내지는 이런 연말 결산 특집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시간일 것 같아요. 한국 영화를 좀 결산해 보자. 그리고 올해 한국 영화 중에서 영상 해부학이 추천하는 영화, 한국 영화를 가져왔습니다. 어떤 영화를 가져왔을까 궁금하시죠? 예, 이것은 우리 여름님께서 한번 소개시켜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영화시죠? 네, 이번 저희가 선택한 영화는 2017년 개봉한 변성현 감독의 불안당입니다. 예, 조금 좀 의아해 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변성현 감독의 불안당, 예, 부제가 나쁜 놈들의 뭐 세계였나요? 세상이라는 이제 이 영화가 그렇게 흥행한 영화는 아니었고 감독의 좀 SNS, 트위터의 설화 때문에 각광받지 못했어요. 흥행이 이제 실패했죠. 뭐 이 영화 외에도 가장 이제 올해 흥행한 영화라고 하면 뭐 택시, 운전사와 같은 그런 영화를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도 했지만 좀 더 저희만의 개성을 좀 드러낼 수 있게 한국 영화로서 올해 영화는 이제 불안당을 선택을 했습니다. 예, 이 영화를 갖다가 우리 필름 필터링 하기 전에 이 이야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우리 연우님께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부터 스포일러를 남발하오니 주의하여 들으세요. 네, 불안당의 완벽한 스포일러입니다. 우선 영화의 주인공은 한재호라는 역할을 맡은 설경구 배우님이 등장하시고요. 또 조연수 역할을 맡은 임시완 배우님이 등장하십니다. 임시완 배우님은 또 이 영화가 끝나자마자 군대에 가셔가지고 더 안타까움을 많이 사긴 했어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누군가에 대해서 굉장히 논쟁이 많아요. 근데 저는 우선 한재호라는 설경구 씨가 맡은 역할이 주인공이라고 생각을 하는 편인데 이걸로 인해서 또 청취자 여러분들이 다른 논쟁을 나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주인공은 한재호라는 범죄 조직의 일원이 등장합니다. 우선 교도소에 있는 상태이고요. 조현수라는 신참 경찰인 임시한 배우가 맡은 역할이 등장합니다. 이 배우는 그 재호가 몸을 담고 있는 범죄 조직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서 경찰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수감 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재호는 교도소 내에서 뭐라고 해야 되죠? 일찍. 네. 교도관들과 아주 유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범죄를 그 안에서도 저지르게 되죠. 담배를 팔고 핸드폰을 몰래 사용하는 등 유착된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요. 재호가 갑작스럽게 등장해서 되게 활개를 치게 됩니다. 근데 재호가 조금 유념히 보게 됐죠, 현수를. 그러던 와중에 재호를 위협하는 그 허진호 씨가 맡은 다른 일진 다른 일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네, 이때 재호는 다시 위축이 되게 되는데요. 이런 위기를 현수를 통해서 극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호와 현수는 가까워지게 되는데요. 이때 현수의 어머니가 신장병을 앓고 있어서 원래 경찰이었던 천인숙 팀장님께서 너가 그 교도소에 가 있는 동안 어머니는 우리가 책임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갑작스럽게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현수는 분노하게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도 경찰에서는 현수를 다시 빼내주지 않죠. 그래서 현수는 되게 비관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재호는 현수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죠. 외출을 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장례 비용까지 모두 충당을 해주는 등 현수는 그래서 재호한테 조금 더 인간적인 매력을 느끼게 되고 둘이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결국엔 현수와 재호는 모두 출소를 하고요. 출소를 한 상태에서 경찰 신분인 현수는 재호에게 자신이 경찰 신분임을 밝힐 정도로 둘은 가까운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범죄 조직을 읽어나가는 와중에 현수는 경찰과 범죄 조직이라는 그 경계에서 조금 고민을 하면서 계속 왔다 갔다 횡단을 하면서
사건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던 와중에 현수는 재호가 자신의 어머니를 죽인 사건에 연루되었음을 알게 되고 재호에 대해서 다시 반발심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때 조직의 1인자인 병철을 해치기 위해서 재호와 함께 일당에 있던 고병갑이라는 인물과 함께 병철을 물리치기 위해 둘이 고군분투를 하게 되는데, 이 와중에 현수라는 다시 변수가 생기게 되면서 이 사건은 꼬이고 얽히고 설켜서 이야기가 풀어지게 됩니다. 결국에 현수는 재호에게 복수 아닌 복수를 하게 되죠. 이 결말은 명확히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현수가 재호를 정말 응징을 한 건지 증거를 한 건지 정확히 나오지는 않지만, 현수는 어찌됐던 재호라는 범죄 조직뿐만 아니라 경찰에게도 자신의 보복을 행하면서 이야기는 끝을 맺게 됩니다. 예,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잘 설명해 주셨는데, 그 변승현 감독의 이제 불안당 같은 경우가 일종의 언더커버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찰이었던 그 임시한 씨가 맡았던 조현수라는 인물이 일부러 범죄자인 척 감옥에 들어가가지고 설경구 씨가 맡은 한채호와 관계 친분을 맺어서 이제 부산인가요? 이경영 씨가 나오는 고병철 회장이 맡고 있는 조직을 일망탕진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이 두 남자의 끈끈한 뭔지 모르는 이거를 브로맨스라고 얘기하기에는 좀 그 이상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거 조금 뒤에 이제 얘기해 보면은 좀 재미날 것 같습니다. 예, 대략적인 이제 이야기는 뭐 이런데, 이 영화를 갖다가 선택한 이유를 좀 더 이제 큰 질문을 던져보면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영화가 개봉됐을 때 이게 칸에서 초청받았죠. 네. 미드나잇 스크리닝의 비경쟁 부분에 이제 불안당이 초청이 됐었거든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장면 중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임시한 씨랑 설경구 씨와 그 밖에 배우나 스태프가 몇 명 갔었잖아요. 감독만 빼고. 근데 그 레드 카펫에서 임시한 씨가 눈물을 글썽글썽 하던 아직도 그게 기억이 나요. 쟤는 왜 저렇게 울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군대 가서 그러나? 그 기억이 나는데, 그만큼 그 당시에는 이 영화 굉장히 기대작이었어요. 그 완성도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그런데 흥행이 안 됐습니다. 실제로 이제 네이버나 이런 데 들어가 보시면 이 영화에 대해서 1점짜리 평점이 굉장히 많죠. 그 분들은 영화를 안 봤을 것 같아요. 그냥 평점 테러를 했는데, 이 영화 실제 흥행 성적은 한 93만 7,751명 정도가 공식적인 스코어예요. 100만 명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손익분기점을 넘기지 못하고 굉장히 실패한 영화로 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영화를 올해의 한국 영화로 추천했을 때는 좀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뭘까요? 제인님이나 여름님께 먼저 이 질문을 먼저 드리고 출발하고 싶어요. 제인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은 이 영화 안 봤어요. 이번에 이 방송 때문에 본 거라서 글쎄요. 적극적인 옹호자는 아니고. 네, 맞아요. 다시 마이크를 갖다가 그러시면 여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 불안당이 올해 한국 영화라기보다는 올해의 안타까운 영화로 꼽아야 되는 지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영화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죠. 감독은. 그렇지만 영화는 영화로 평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기회조차 잃어버린 영화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사실 이 감독이 전작이 PS 파트너밖에 없긴 하지만 그 영화를 되게 좋게 봤기 때문에 이 영화도 되게 기대했었거든요. 전 사실 설경구 배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임시한 배우 엄청 기대해 막 이렇게 하면서 이 영화를 되게 기대했었는데, 또 칸에 가서도 되게 처음에 성적이 막 좋았잖아요. 그래서 기대를 했는데 그 감독의 행보로 인해서 저도 극장에서 이 영화 절대 안 볼 거야. 약간 이런 똑같은, 다른 네이버 평점 테러 하시는 네티즌 분들이랑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영화를 막상 보니까 제가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생각이 변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이 영화를 추천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공개적으로는 느와르 장르를 표방하고 있고, 예전에 그 여름께서 그 변승현 감독의 이 영화를 추천해서 예전에 제가 이 영화를 봤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이 영화의 전작이 나의 PS 파트너라고, 예전에 누군가요? 남자 주인공은 지성 씨, 여자 주인공은 김하중 씨가 나왔던 영화였고, 저는 가끔가다 케이블 TV에서 이 영화를 하더라고요. 나의 PS 파트너는. 그저 그런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그 영화가 굉장히 감각적이면서 좀 다른
것들을 갖다가 던져준다고 생각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아 그렇군요. 저도 이 영화를 갖다가 예전에 보긴 봤는데 그때 기억은 나쁘지 않았었고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영화를 볼 때는 아무래도 스타일에 대해서 언급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먼저 이제 스타일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영화 왜 스타일한가요? 스타일리시한가요? 그게 주려 어디서 올까? 그러니까 이미지가 남는 이미지? 어떤 뭐 색조나 이런 것들이 뭐 단편적으로 저는 좀 남아있긴 한데 제이님께서는 좀 인상 깊었던 장면이나 이런 거 있으세요? 저는 약간 이 영화가 주요한 플롯은 아니긴 한데 그 깜빵에서의 장면들이 저는 되게 인상 깊고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자체만으로도 좀 뭐라고 하지? 미드 그 프리즌 브레이크 그 느낌도 나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저는 그 바깥에 나온 것보다 그 안에서의 일어난 일들이 더 재밌어가지고 인상 깊은 장면들은 그런 깜빵에서의 행보들 그들의 그리고 되게 짧게 나오잖아요 그 장면이 이게 그렇게 맞아요. 길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단번에 짜자자작 이렇게 나오는 느낌이 나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좀 스타일리시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쪽이 좀 감옥신이 좀 속도감 있게 진행이 되나 봐요. 그러니까 저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좀 인상 깊었던 것들이 뭐였냐면 롱테이크로 그 감옥의 구석구석을 갖다가 이렇게 그 트래킹하면서 쫓아가는 그 장면들이 기억이 났거든요. 그때 제가 느꼈던 것들은 카메라가 좀 춤을 춘다는 느낌이 들어서 율동이 발생한다는 생각이 막 들었어요. 리듬감이 발생한다. 그리고 지금 제이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영화가 굉장히 속도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 러닝타임 한 2시간 정도 되죠. 굉장히 좀 긴 편인데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마 이 청취자 여러분들도 이 영화 보지 않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보시면 좀 놀라우실 것 같아요. 이렇게 1점짜리는 아닌데. 저는 문득 드는 생각이 왜 그 감독이 실제로도 그러니까 트위터가 논란이 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전라도 비하 때문이었잖아요. 시작은. 근데 여기서도 되게 그런 걸 강조하거든요. 저 형님은 호남 출신이야. 저 형님은 전라도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되게 많이 하고 본인도 전라도 출신이라고 말했고 근데 왜 그랬지 트위터에서? 약간 그런 게 좀 의문이에요. 그러니까 감독도 변성현 감독이 또 그 지역 그래요? 그리고 이 영화가 개봉할 당시에 약간 대선이 좀 땡겨졌잖아요. 이번에 올해 그때랑 좀 겹쳐져가지고 사람들이 더 왜냐면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그런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와중에 그 감독이 약간 전라도 비하를 하니까 또 사람들이 부들부들 약간 이게 좀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근데 이 영화를 보면 되게 정치적이다라고 해야 되나? 그럴 정도로 되게 그 깜빵에서의 그런 모습, 그러니까 권력 다툼 하는 것도 대선이라고 말을 하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영화가 좀 정치적인 영화일 수도 있는데 좀 저는 약간 보면서 약간 좀 의아했었어요. 이런 하필 또 그런 것 때문에 정치적인 문제 때문에 이 영화가 흥행하지 못했다는 게 약간 좀 이상하다 싶어요. 좀 이해하기 좀 힘드네요. 그러니까 자기 비하는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의 지역 내지는 출신을 좀 비하한다는 게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때 이 영화가 좀 안타까웠던 게 감독의 그 트윗 때문에 오히려 감독의 트윗이 더 넓게 홍보되는 그런 양상이어서 영화가 그 뒷전으로 밀려난 것 같다는 좀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연우님께서는 지금 우리 제이님께서는 그 감옥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가장 스타일리시하다고 손꼽을 수 있는 것들이 좀 있나요? 저는 이 영화가 스타일리시하다라고 제가 감각적으로 느낀 거잖아요. 근데 그래서 생각난 게 전 더킹이 엄청 생각났거든요. 더킹은 제가 감각적으로 느낀 게 아니라 이 감독이 이 영화를 스타일리시하게 만들겠어 라고 엄청 선언을 하고 엄청 고군분투한 게 보여서 전 되게 거부감이 들었는데 이 영화는 왜 안 그렇지? 라고 생각했을 때 그런 과잉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게 진짜 감독 스스로의 감각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게 PS 파트너에서도 저는 그 감독의 감각 진짜 센스가 발휘된 영화라고 생각하는데 이 영화도 약간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런 많은 요소들 중에서 저도 당연히 공간을 들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교도소 내부와 외부의 이야기가 계속 수시로 교차하는데 그 교차는
상황에서 내부의 이미지랑 외부의 이미지를 재현하는 방식 자체가 아예 다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부랑 외부의 그 색감 자체도 아예 다르고 약간 푸른빛과 약간 갈색 세피아빛이 계속 교차하면서 또 리듬을 이미지, 시각적인 리듬을 생성하기도 하고 또 서사적인 그 리듬 속도감 같은 경우에도 교도소 내부가 훨씬 더 빠르고 외부는 좀 천천히 진행된다는 면에서 시각적인 것 그리고 서사적인 것을 좀 동시에 교차하면서 리듬을 만들어내는 게 되게 스타일리시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그게 진짜 완전히 감독의 감각에서 센스에서 발휘된 거여가지고 오히려 그 트위터가 더 안타깝게 느껴지는 지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여러분께서 말씀하신 거 들어보면은 이 영화 속에서 크게 공간이 한 3가지 공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감옥이라는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출소를 해가지고 회사라고 해야겠죠. 그 사무실? 예, 사무실 그 공간. 예, 그 공간이 여기가 뭐 회사가 부산이죠. 부산이 지역적으로 이제 부산이라는 공간. 그 다음에 나와서 뭐 경찰서라는 공간도 보여주나요? 예, 그 임시한 씨가 좀 과거로 좀 돌아가서 어떤 연유로 해서 지금 언더커버가 돼가지고 이 설경구 씨와 연을 맺으러 들어왔나. 그것도 보여주는 것들이 있었는데 지금 들어보면은 이 각각의 공간에 맞는 촬영 내지는 조명, 뭐 색상들을 좀 정교하게 이렇게 짰던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은 굉장히 계획적으로 이 영화를 좀 제작 준비를 굉장히 오래 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감각이 있구나 뭐 이런 생각들이 좀 들거든요. 그 밖에 또 어떤가요? 이 촬영상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들 보면은 뭐 오마주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연상하는 게 좀 있는지도 좀 궁금을 해요. 제니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예. 그 깜빵에서 기독교를 믿는 분? 아무튼 그런 분이 한 분이 나오는데 그분이 설명을 이렇게 해주면서 장면들이 이렇게 스르르 하고 나오는데 거기서 최후의 만찬? 오마주 같은 것도 나오고 그리고 저는 그 수평으로 움직이는 트래킹 같은 것도 되게 재밌게 보여주는 장면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액션을 보여주는데 그냥 이거를 그냥 훑어주니까 마치 이걸 전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런 것도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단편적으로 기억나는 게 카메라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제 그 흔히들 뭐 패닝을 하는데 계절이 바뀌었던 그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나요? 굉장히 시간을 갖다가 계절까지는 아니고 뭔가 시간이 바뀐 건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간의 이동을 갖다가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창을 갖다가 비추는데 맞아, 왼쪽에서 맞아. 이제 오른쪽으로 뭐 계절이라고 표현했는데 갑자기 뭐 봄인가 여름에서 이제 겨울로 눈발이 휘날리는 그런 것들이 굉장히 영화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떤 시간적인 흐름을 갖다가 그렇게 카메라의 이동만으로도 이제 보여줄 수 있다고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좀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로 이 영화 아까 뭐 서사나 이야기도 뭐 중요한 측면은 측면인데 이런 이야기보다도 저 그 스타일리시하다고 한다면 이런 촬영상에 아니면은 요 공간을 갖다가 어떻게 표현하는가 내지는 촬영하는가 그런 문제였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다음에 뭐 특별하게 이 뭐 보이스오버나 아니면 나레이션 같은 것들도 종종 사용되었던 것 같거든요. 주로 누구의 목소리로 그 전달이 되는 건가요? 네, 그 보이스오버 같은 경우에는 되게 주체가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이 영화에 정확한 화자는 없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이 재호이냐 현수냐 그걸로 논쟁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영화가 계속해서 시간도 넘나들잖아요. 과거와 현재를 미래를 넘나들고 계속해서 중간중간에 사람들이 이 사건이 어떠했어 사실은 이렇게 비밀을 밝히는 보이스오버가 등장을 하기 때문에 또 비밀을 밝히는 주체가 계속해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 영상의 성격을 규정할 수는 없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보이스오버를 통해서 비밀을 밝히는 사람의 목소리를 통해서 등장하는 장면들이 거의 다 그 주체의 상상하는 장면들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천인숙 팀장이 뭐 사실은 뭐 이래 했다라면서 범죄에 관련된 이야기를 밝힐 때에도 등장하는 장면들은 천인숙 팀장이 그 경찰의 입장에서 상상한 장면들이기 때문에 그걸 또 진실로 받아들일 수 없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장면에서 뭐 재호가 이야기하면서 상상 장면이 등장했을 때 범죄 조직의 입장에서 또 사건이 재조직되기 때문에 사건이 계속 맞물리면서 오히려 관객들은 진실을 많이 알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알지 못하게 되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게 되게 특이한 지점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아까 제이님이 언급하신 것처럼 그 최후의 만찬 신 장면 같은 경우에도 재호가 실제로 그렇게 밥을 먹었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 목사님의 상상 보이스오버와 상상신이 갑자기 결합되는 내용이어가지고 나중에 그 허진호 씨를 제압하고 나서 다시 식사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최후의 만찬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소주 먹거든요. 그래서 진짜 여기서 되게 시각적으로 많이 보여주고 있지만 결국에 관객들은 진실을 하나도 알지 못하는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게 재밌는 지점이 아닐까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거 보면서 좀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식으로 한 명의 인물이 와다다다 말하는 장면들이 되게 많아요. 그 장강설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게 말하는 게 되게 많은데 임시완 씨가 감옥에서 의심받잖아요. 그러니까 의심받은 건 아니고 자기가 지어낸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의심받을까봐 내가 여기 들어오게 된 얘기에 대해서 엄청 화려하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하나도 시각적으로 보여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저는 물론 거짓말이라서 안 나온 걸 수도 있긴 한데 약간 그런 거를 생각하면 약간 좀 무기력한 그 캐릭터 임시완이 맡은 조연수라는 캐릭터를 보여주는 듯한 느낌.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경찰과 조직이 이렇게 싸우는 건데 그 조직이나 경찰은 뭔가 시각적으로 우리한테 압도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임시완 그 중간에 껴있는 임시완은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기가 말해봤자 뭔가 우리를 어필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어가지고 이 캐릭터가 조금 더 이렇게 쭈그러드는 듯한 느낌? 그 발언에도 강조되는 리액션은 한재호가 그걸 듣고 약간 맞아. 그런 표정 리액션도 이렇게 강조되더라고요. 지금 제이니까 여러분께서 얘기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세력 간에 임시완이라는 캐릭터가 아까 조연수라는 캐릭터가 끼어 있는 거잖아요. 누구한테도 뒷받침되어 주지 않고 누구한테도 어떤 편에 속해 있다고 좀 말하기가 힘든 경계인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에 반해 아까 설경구 씨가 맡은 한채호라는 인물 건달이 얘기할 때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지 않나요? 잘 모르겠네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렇게 그 전혜진 씨가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 임원들이라고 해야 되나? 좀 높은 고위직 분들한테 이 사건을 수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전혜진 씨의 나레이션과 함께 그 조직들이 막 이렇게 움직이는 모습이 나오다가 갑자기 멈춰가지고 갑자기 카메라를 쳐다봐가지고 마치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인 듯 아니면 거기 있는 고위직들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말을 거는 순간들이 있긴 있어요. 그 조직들이. 이 영화를 지금 두 분 얘기하는 거 들어보면 굉장히 많은 목소리가 담겨 있고요. 그 목소리들을 따라가는 게 이 진실의 실마리를 갖다가 추적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궁금해요. 이 영화는 과연 아까 연우님께서는 어떤 화자가 이제 중심되는 화자냐? 설경구가 맡은 한채호가 이제 중심되는 화자라고 생각했는데 제이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한재호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우리 이렇게 얘기하다가 든 생각 중에 하나가 그 한재호 씨가 맨날 그 얘기하잖아요. 사람을 믿지 말라고, 상황을 믿으라고. 근데 이 영화 자체가 진짜 누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한재호가 주인공인 것도 중요한 게 아니라 임시완 씨가 한 조연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상황만 봐. 약간 이거를 보여주는 게 바로 그런 나레이션 같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문득 드는 것 같아요. 지금 들어보니까 설경의 그 대사는 그 임시완한테 하는 대사가 아니라 관객한테 하는 대사처럼 느껴지네요. 야, 너희들 지금 눈에 보여지는 이 이야기 내지는 이미지 내지는 사운드에 집중해. 상황만 봐. 인물을 따라가지 말고 그렇게 보면은 이 목소리라는 게 그 이야기 안에서 이렇게 돌고 도는 게 아니라 스크린 너머에 와서 관객한테도 이렇게 말을 건다는 느낌이 들어가지고요. 지금 다시 한번 보고 싶네요. 영업 성공. 목소리를 건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흥미로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설 속에서도 그게 이야기이고 서사니까 목소리들이 많이 이렇게 등장하게 되잖아요. 인물들이. 그리고 그 목소리들이 서로 각자의 얘기를 갖다가 하게 되는데 이것들을 좀 교섭하거나 아니면 이것들을 좀 이렇게 모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 있는데 이 영화는 굉장히 그걸 이미지적으로 잘 그렸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요. 정말 스타일리시하다는 이제 그런 느낌도 조금 듭니다. 자, 그러면 조금 우리 이제 캐릭터에 대한 것들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아까 이거는 이 영화 속에서 등장하는 목소리와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아까는 연우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영화는 우리 또 설경구 씨가 맡은 한채호의 목소리가 조금 더 크다고 이렇게 말씀했는데 우리 또 제이님께서는 듣고 보니까 좀 그것보다는
오히려 목소리는 중요한 것들이 아니라 상황 자체를 갖다가 전달하는데 좀 포인트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이 영화 속에 등장하는 뭐 임시완 씨가 맡은 캐릭터나 설경구 씨가 맡은 캐릭터. 자, 먼저 설경구 씨가 맡은 한채호라는 캐릭터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설경구 씨가 이 영화로 제2의 전성기잖아요. 맞아요. 이게 좀 이상한데 위키나 이런 것들 들어가 보면요, 설경구 씨 항목에 이 불안당이 따로 섹션이 따로 나와 있고 설경구 제2의 전성기 영화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상하더라고요. 수십 편의 영화를 찍어 왔는데 사실 몇 년 사이에 설경구 씨가 맡은 캐릭터 내지는 영화들이 그렇게 흥행에 성공하지 않았고, 사실 이 영화도 실패했잖아요. 흥행 성적은 실패했지만 설경구라는 배우는 남았거든요. 올해 제가 알기로는 뭐 대종상이라든지 한국영화평론가협회 남우주연상을 설경구 씨가 이 영화로 받았습니다. 그만큼 설경구 씨 연기가 굉장히 강렬했다는 얘기고 인상적이었다는 얘기인데, 이 캐릭터에 대해서 어떻게 좀 얘기를 나눠볼까 해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설경구 씨 별로 안 좋아했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게 뭐 재혼 이유라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냥 설경구 씨의 연기에 되게 질린 느낌이었거든요. 왜냐면 너무 다작을 하셨고 되게 영화들이 대부분 흥행을 했기 때문에 그 캐릭터가 계속 겹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이번에 맡은 불안당 캐릭터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안 했던 약간 악인의 모습이 있는 캐릭터인 것 같아가지고 그게 매력있다 생각을 했고, 그리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도 흥행 영화 보면 또 남우주연상감이라고 평받는 그런 남 배우들이 맡은 역할을 보면 다 영웅적이거나 다 선인이잖아요. 거의 다 저희가 흥행했던 작품들에선 거의 다 그렇죠. 막 최민식 씨, 막 송강호 씨 막 이렇게 생각하면 다 막 이순신 택시 운전사 막 이렇게 되게 영웅적인 그런 인물인데, 설경구 씨는 그런 캐릭터가 아니기 때문에 한재우란 캐릭터가, 그래서 이 영화가 더 매력적으로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기존에 설경구 씨가 맡은 캐릭터들, 뭐 본인의 이름을 알렸던 영화들 곰곰이 생각해 보면 뭐가 있나요? 뭐 박하사탕을 비롯해서 공공의 적, 그 다음에 또 천만 영화였던 뭐 실미도, 이런 영화, 맞아, 해운대 막. 해운대, 이런 영화들 속에서는 그냥 평범한 아저씨, 예, 그런 느낌이었던데, 이 영화 속에서는 정말 180도 달라요. 특히 굉장히 스타일리시하다는 게 이 배우들이 입은 옷. 설경구 씨는 특히 이게 쓰리피스라고 얘기하나요? 그 수트가 정말 잘 맞는. 그래서 40대, 이분 거의 이제 50대까지 이제 가실 텐데, 그 설경구 씨의 이제 제2의 전성기라고 할 때 일종의 그런 것들로부터도 좀 많은 여성 팬들이 늘어나신 것 같아요. 근데 설경구 본인도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맞아, 어리둥절하죠. 이런 팬덤은 뭐 처음 받아봤다. 그리고 이 영화 때문에요, 맥스무비 매거진에서 배우 특집으로 유일하게 설경구 씨가 선정이 됐었어요. 그만큼 설경구 씨에 대한 어떤 팬들의 지지.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쪽 삼성동 그 지하철역 이렇게 지나가 보시면 또 팬들이 생일 맞아서 이렇게 강남역에서. 예. 설경구 씨도 그렇게 봤어요. 됐다고. 저 봤어요. 그래서 뭐야 이거 그랬어요. 봤어요. 근데 본인도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거든요. 분명히 이제 이 캐릭터가 굉장히 좀 본인한테도 연기하는 입장에서도 좀 이상했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제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설경구 씨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비호감은 아니거든요. 연기를 되게 잘한다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꼭 설경구가 맡아서 멋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예를 들어서 다른 배우 대체해서 생각해봐요. 근데 송강호 씨가 맡았으면 어땠어요? 멋있었을 것 같죠? 송강호 씨도 피지컬이 굉장히 멋있는데, 그래서 박성웅 씨 예를 들어서 더 멋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뭔가 제 생각에는 설경구가 이 한재호라는 캐릭터라는 옷을 입었기 때문에 멋있어 보이는 거지, 설경구 자체 그건가?는 좀 저는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던 색깔이 반영됐다기보다는, 예, 여러분께서는? 저는 만약에 박성웅 씨 얘기하셨으면 박성웅 씨의 너무 이미지에 부합해서 이 캐릭터의 매력이 안 살았을 것 같아요. 좀 약간 원래 약간 그런 캐릭터 많이 하시잖아요. 신세계에서의 그런 캐릭터. 그럼 송강호 씨, 송강호 씨 진짜 멋있을 것 같은데? 저는 송강호 씨가 항상 로맨스물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송강호 씨가 노맨스물을 예전에 신세경 씨가 나왔던 영화 푸른 소금. 그게 약간 노맨스가 있지 않았나요? 그 영화서에도 일종의 조폭, 맞아, 조폭이었어. 예, 조폭인데
보스급으로 나와서 굉장히 좀 세련된 역할로 나왔던 이미지상으로 안 그랬던 봤어. 기억이 저도 있거든요. 보진 않았지만. 그 속에서 그래서 기존에 맡았던 송강호 씨 맡은 역이야 뭐 택시 운전사라 변호인. 뭐 그런 시의 소시민의 이미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송강호 씨는 진짜 로맨스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이제 남은 역이 로맨스 해야 됩니다, 제 생각에. 우리가 지금 설경 씨 얘기하다가 이제 송강호 씨로 좀 이야기가 튀었는데요. 다시 이제 영화 속으로 가서 이 캐릭터가 제가 볼 때는 임시완 씨가 맡은 그 캐릭터 사이에서 그 가져오는 앙상블이 이 영화를 갖다 끌고 가는 힘인 것 같아요. 아까도 조금 이제 그런 얘기 지금 언급을 했었는데 이 영화가 과연 브로맨스 영화를 뛰어넘는 로맨스물인가?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둘 사이가 가족 이상을 넘는 형과 아우를 뛰어넘는 연인 사이의 이야기 내지는 시선의 교환처럼 느껴지는 게 나만이 그런가라는 생각들을 가지거든요. 여러분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영화가 정말 흔히 일종의 뭐 퀴어물로 그렇게 보여지는 영화인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지. 저는 이 영화가 퀴어물처럼 엄청 보였는데 처음 볼 때부터. 근데 그 계기가 이상하게 현수와 재호 간의 관계가 아니라 저는 그 김희원 씨 캐릭터 때문에 이 영화가 너무 퀴어물처럼 느껴졌거든요. 근데 저희가 약간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그 게이라고 생각하면 되게 여성적이고 약간 이런 이미지가 재호랑 현수한테 나타나는 게 아니라 김희원 씨가 맡은 그 고병갑 캐릭터한테 나타나거든요. 그 삼촌인 조직 1인작 그 이경영 씨가 막 김희원 씨를 패잖아요. 그리고 나서 차에서 막 엉엉 우는데 내가 울었냐? 막 이렇게 하는 그 장면이 있는데 그 장면이 그냥 영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냥 코믹한 장면처럼 그려지는데 그 이후에 그 고병갑이란 캐릭터의 설정이 확 드러나면서 여성적인 그런 게이의 약간 여성성을 막 일부러 강조하는 듯한 장면이 되게 많이 나와요. 질투하는 것처럼 약간 이렇게 쳐져보고 둘의 관계를 의심하고 약간 이런 관계가 많이 나와가지고 오히려 고병갑이라는 그 클리셰 같은 캐릭터 때문에 재호랑 현수가 좀 더 남성 간의 사랑처럼 이렇게 보이는 느낌이 더 강해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 고병갑이란 캐릭터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저는 같아요. 전혀 그 영화를 볼 때 김희원 씨와 설경 씨의 그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묘하게 느껴지는 것들이 지금 여러분님이 말씀 들어보면 김희원 씨가 연결했던 그 고병갑이란 역할이 굉장히 설경구한테 구애한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약간 관종 지금 임시완은 굉장히 신경 쓰고 어디서 굴러온 돌이 자기가 친구를 갖다가 뺏어가려고 해. 그러니까 굉장히 설경구한테 뭐 조언도 하고 너 그러지 마. 왜 그래? 과거의 연인이 새로운 연인을 갖다가 찾아서 떠나는 같은 느낌이 그 관계 속에서 발생한다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제이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설경구라는 캐릭터에 대해서 맡은 정말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뭐 김효연 씨가 맡은 뭐 그런 관계 속에서 오히려 설경구와 임시완이 그 두 사이에서 스파크가 티나. 저는 볼 때 딱 이거 완전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로맨스 소설, 그러니까 인터넷 소설 그거의 클리셰다 완전. 근데 저는 생각보다 이걸 알고 봤는데 이 서사 자체는 완전 로맨스 소설인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는? 약간 그게 좀 특이하더라고요. 근데 저도 완전 클리셰라고 생각했던 게 임시완이 그 깜빵에서 엄청 말갈량이 캐릭터잖아요. 맞아. 완전 얼마나 여고생. 그리고 그게 눈에 띄어가지고 딱 그 한재호의 시선이 딱 들어와가지고 그것도 클리셰. 일종의 간택을 받는. 그리고 필요할 때 능력 있잖아요. 또 심지어 한재호가 그 안에서 그래서 필요할 때 도와줘 여자 주인공을. 그리고 거기에 질투하는 고병갑 캐릭터. 그리고 또 남자 주인공이 위험에 빠질 때는 여자 주인공이 도와줘가지고. 그리고 근데 심지어 그 여자 주인공의 엄마가 아픈 거예요. 이거 완전 클리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서사 자체는 진짜 완전 클리셰인데 생각보다 시각적으로 그런 느낌? 그러니까 그 논란 중에 또 하나의 그 변성현 감독의 논란 중에 하나가 이거를 설경구한테는 그런 느낌으로 연기를 해달라. 그러니까 퀴어 느낌, 브로맨스 느낌으로 연기를 해달라라고 말했는데 임시완은 전혀 몰랐다. 그래서 이거를 입장 바꿔 생각하면 이거 완전 폭력 아니냐 하면서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욕을 했었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런 게 별로 안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의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서사 자체는 되게 로맨스의 클리셰인데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거는 전혀 뭔가 끈적한 분위기 전혀 아니고 그냥 이야기 자체로만 로맨스라서 조금 저는 보면서 약간 좀 이런 괴리가 이 영화가 좀 이중적으로 보일 수 있게 만드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제이님 얘기 들어보니까 설사 그 연기 캐릭터를 갖다 이렇게 연출을 저희가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그 편집 때문이더라도 이 임시완과 설경구 사이가 우정을 뛰어넘는 좀 애증처럼 느껴지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사랑이라기보다는 중호하는 관계일 수 있잖아요. 임시완이라는 캐릭터 입장에서 설경구가 맡은 캐릭터. 왜냐하면 어머니를 갖다가 그 영화 속에서 보면은 살해한 그 뒷 배경은 이제 설경구라는 이제 캐릭터가 맡아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제가 이제 씬들이 생각하면 아까 여름님께서는 이게 과연 임시완이 맡은 조연수라는 캐릭터가 설경구가 맡은 한채호한테 복수를 했는지가 불분명하다. 저는 오히려 분명하다고 예전에 봤을 때 생각을 했어요. 아, 죽였구나. 왜냐면 자신의 사랑하는 어머니를 갖다가 트럭으로 살인을 갖다가 지시했기 때문에 결국엔 죽이고 떠나는 그런 얘기처럼 저는 보였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굉장히 신기한 것 같아요. 왜 같은 장면을 봤는데 우리 여론팀께서 저렇게 생각해요. 나는 왜 이렇게 생각했을까? 이것도 참 미스터리한 거긴 한데 설경구가 맡은 한채호의 그 캐릭터가 가지는 좀 이중성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 들고요. 아까 굉장히 좀 재미난 얘기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제이님께서 임시아 씨 맡은 조연수라는 캐릭터가 말강량의 캐릭터다. 저도 좀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아이 같다는 생각을 했고요. 근데 이 아이가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게 따귀를 서로 치는 장면들 있잖아요. 임시완 캐릭터가 그 이전까지만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미생의 그 캐릭터, 기운 없고 흔히 뭐라고 해야 되나요? 엠포 세대를 갖다가 마치 나타낼 듯한 무기력함이 있었는데 이 영화는 180도 달라가지고 뛰어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사석에서 그런 얘기 좀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영화 속에서 가장 판타지스러운 인물이 임시완 캐릭터인 것 같아요. 아니 쟤는 경찰이고 능력 있다고 얘기했는데 저런 애가 오히려 안 하나 이게 그 드러나는 물성이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신체적인 것들과 이 사람이 캐릭터가 좀 안 맞는다는 생각이 저는 머릿속에 떠나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름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임시완 씨가 맡은 조연수 캐릭터. 저도 좀 놀랐던 것 같아요. 이 영화 초반에 나오는 게 교도소 장면이잖아. 거기서 진짜 말괄량이처럼 막 이렇게 하는 게 나오고 그러고 나서 얘가 사실은 경찰이었어. 이게 밝혀질 때도 약간 양아치처럼 나오잖아. 머리 막 염색해가지고 건들건들하고 그 김성호 씨랑 그 전혜진 씨가 맡은 다른 경찰들이 막 있는데 그 사람들 되게 진중하거든요. 김성호 씨는 좀 약간 까불거리긴 해도 임시완 씨처럼 막 이렇게 말괄량의 느낌은 없는데 그때는 안 그랬는데 갑자기 어머니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갑자기 진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캐릭터의 이중적인 면이 확 갑자기 드러나고 또 교도소에서도 전화할 때 그 어머니가 뭐 수술하게 됐다 이런 거 얘기 들으면서 막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그때도 설경구 씨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너는 뭐 애인이랑 전화하는 것도 여자랑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엄마랑 전화하는데 그렇게 좋냐? 약간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그 장면에 대해서 되게 설경구가 약간 질투? 네, 약간 질투라고 할까? 약간 전 그게 되게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나서 또 어머니가 죽고 나서 막 또 갑자기 진지하게 막 분노하는 장면 이런 게 되게 여기서 말괄량이처럼 그려지는 모습과 어머니를 생각하는 모습이 좀 모순된다고 충돌한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약간 매끄럽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 영화에 좀 부족한 점이 아닐까라는 생각까지 들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그 어머니와 관계 제가 얼핏 생각해 보면은 아버지는 부재했던 것 같고 자식으로서는 임시완 씨만 있고 홀 어머니 밑에서 이렇게 커온 것처럼 이렇게 영화 속에서는 전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군요. 아, 저는 그러니까 임시완 씨가 제국의 아이들인가요? 원래 아이돌 멤버로 본인의 엔터테이너로서 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제국의 아이들이었을 때 저는 오히려 몰랐거든요. 임시완 씨를 오히려 연기자로 해품달인가요? 거기서 좀 두각을 나타냈고 그다음에 변호인 그 다음에 이제 미생에서 좀 꽃을 피웠다고 말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자기 색깔을 좀 확실하게 지닌 연기자로 지금 20대 중에 이 정도의 연기 내지는 좀 극을 이끌어갈 수 있는 배우가 있나? 저는 좀 그런 생각도 좀 종종 하거든요. 임시완 씨가 저는 이 영화 보면서 굉장히 연기를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임시완 씨가 이 영화가 뭐 브로맨스인지 퀴어인지 정확히 뭐 명확하진 않지만 이 영화를 통해서 약간 로맨스 연기를 한 게 전 되게 엄청
뭐라 해야 되지? 돌파구였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어. 임시완 씨가 체구가 작고 피지컬이 예. 되게 여리여리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로맨스 찍으면 해품달 같은 경우도 아역이었나? 예, 아역이었어요. 네, 그랬잖아요. 근데 성인 역을 하면 그 로맨스물이 잘 성사가 안 될 감정이입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여기서 다른 남자들끼리긴 하지만 여기서 로맨스물을 한 게 뭔가 이미지 전환에서 역할을 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 듣고 보니까 사랑하는 자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사랑받는 자, 약간 그런 여성 네. 캐릭터로서 더 어울린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군대 가기 전에 또 유나랑 같이 나왔던 드라마 있었잖아요. 뭐죠? 유나 씨랑 그 소녀시대 유나랑 나왔던 그거 있었는데 제목 기억 안 나, 잘 안 봐가지고. 네, 그거 망했는데. 예, 망했어요. 망했는데 지금 듣고 보면 오히려 설경 씨와의 그 케미 있잖아요. 그 둘 사이에서 펼쳐지는 그 관계가 더 저는 모르겠는데 더 연인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게 폭력이라고 했다고요. 그래요? 왜냐면 임시완이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가 그런 예. 자기의 이미지를 깨트리고 싶어서 이 영화를 한 건데 그 감독은 그걸 이용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임시완의 팬들은 분노하죠. 그러니까 우리 시완이가 이걸 왜 했는데 또 이렇게 이용하냐고. 그래서 약간 그래서 논란? 더 논란? 그래요? 임시완 씨 본인은 어떻게 그런 발언이나 이런 건 없나요? 군대 가셔서. 근데 거기에 대한 딱히 그런 말은 없었는데 어찌됐든 이 영화를 선택한 이유는 약간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자기의 이미지를 남성적인. 알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좀 드러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이 영화를 선택한 건데 그 감독이 그렇게 이용했으니까 또 결국 실패를 한 거니까 또. 글쎄요. 저는 실패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영화가 임시완 씨나 설경구 씨한테 그렇게 마이너스는 아니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설경구 씨는 항상 지금 플러스고 임시완 씨도 좀 뭐 이용당했다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표현의 영역을 좀 넓혔다. 앞으로 이런 역할을 만약에 임시완 씨가 맡은다면 오히려 좀 마이너스일 것 같긴 해요. 네, 한창 제가 곰곰이 생각해보면 이런 키워물이 한 90년대 중반 굉장히 많이 나왔던 그 시절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식의 뭐 게이나 뭐 레즈비언 이런 노맨스물들이 오히려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대중 미디어 매체에서 좀 식상했던 기억들이 좀 나거든요. 근데 요즘에 오히려 이 불안당을 보면서 좀 나름 좀 새롭다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저게 어떤 신체적인 어떤 터치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제스처나 이런 것들은 없는데 오히려 그런 시선이나 눈빛 때문에 오히려 더 좀 끈적끈적한 느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이 좀 이 영화의 묘미 아닐까? 이게 이쪽도 아니고 저쪽도 아닌 경계 있잖아요.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던 게 경찰도 아니고 건달도 아닌 그 경계 사이에 있는 인물. 임시완 씨가 맡은 캐릭터가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느와르이기도 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 느와르물도 항상 보면 팜프 파탈이라고 그러나요? 저희 예전에 얘기했던 영화 중에 좀 이 영화와 좀 비슷하게 또 한국 영화 중에 언급되는 영화가 불안당 말고 또 예전에 무례한? 그러니까 좀 비교되는 것 같더라고요. 무례한도 깐느에 제가 알기로는 그때 초청이 됐던 걸로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전도연 씨가 맡은 역할을 제가 생각하기에 임시완 씨가 맡았다고 생각하면은 이게 잘 매칭이 좀 돼요. 왜냐면 설경구 씨는 임시완을 가운데 두고서 제가 경찰인 걸 알고 나를 배신할지 모른다는 걸 알지만 완벽하게 떠날 수 없는 이 관계 내지는 일정한 거리를 갖다가 유지하는 이런 관계. 사실은 이제 느와르물에서는 항상 두 캐릭터가 형사를 맡은 캐릭터 내지는 그렇잖아요. 둘 사이는 이미 이루어질 수가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좀 보여서 저는 오히려 이 영화를 불안당을 봤을 때 무례한도 많이 좀 떠올랐어요. 저는 이제 무례한도 한번 이 시간에 얘기해보고 싶긴 했었는데 오히려 이제 불안당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떠오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오늘은 저희가 필름 필터링 시간에 불안당 나쁜 놈들의 세계 변성현 감독의 올해 영화를 갖다가 연말결산의 한국 영화로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드디어 필름 필터링을 판정을 좀 내려야 될 시간이 이제 온 것 같습니다. 이 영화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추천하신 여름님과 그 다음에 또 이 영화를 갖다가 이번 기회에 보게 된 또 제이님 어떤 평가를 내리게 될까? 예, 일단 한번 제이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름님은 이 영화를 추천했으니까 아무래도 애정을 갖고 이 영화를 갖다가 좀 추천을 할 것 같아서 제이님은 어떠세요? 저는 꼭 보지 않아도 된다.
그닥 다른 영화랑 다를 거 있나? 그러니까 재밌게 그냥 타임킬링? 킬링 타임. 킬링 타임용으로는 볼만한데 뭐 굳이 그렇게 찾아서 볼 영화인가라는 건 좀 저는 의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한국 영화로 불안당을 뽑았는데 만약에 올해 한국 영화로 좀 뽑아보신다면 여담이지만 어떤 영화가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한국 영화 너무 안 봤는데. 가장 뭐 최근에 뭐 I Can Speak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뭐가 있지? 우리 여름님의 기억 속에 강의는 한국 영화 잘 없고 한국 영화 자체를 극장에서 잘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 뭐가 있지? 진짜 생각나는 게 없네요. 그렇군요. 저는 I Can Speak도 그냥 그랬거든요. 그렇네요. 그래서 불안당마저도 안녕. 한국 영화라. 내년을 기대하겠습니다로. 네, 알겠습니다. 우리 제이님께서는 좀 이 영화는 그렇게 추천할 만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셨고요. 우리 제이님 뭐 추천을 하실 것 같긴 한데 그 추천의 병과 함께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도 이 영화를 추천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느와르 장르를 별로 안 좋아해요. 그게 저한테 피부로 안 와닿아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이 영화가 약간 퀴어와 로맨스가 있기 때문에 좀 저한테 다가온 것 같긴 하지만 이 영화 보면서 저 그거 되게 많이 생각났거든요. 내 심장이 건너뛴 박동이랑 예언자들 그 자크 워디아르 감독 작품이 되게 생각났어요. 그게 약간 느와르 범죄 장르이기도 해서 근데 그건 저한테 되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이게 저한테 한국적인 정서의 느와르 중에선 저한테 제일 와닿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성공했던 느와르 작품 많잖아요. 한국 작품들 뭐 신세계도 그렇고 근데 그거는 이렇게 피부로 와닿지 않았는데 약간 좀 다른 방식으로 여성들에게도 느와르를 접촉시킬 수 있는 그런 연출을 성공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저는 한 번쯤은 보셔도 되지 않을까? 조금 한국 영화에서 보기 힘든 새로운 장르가 아닐까라는 생각에 추천합니다. 그러게요. 이 영화뿐만 아니라 성경욱 씨를 지지하시는 팬들은 주로 여성 팬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 팬들의 호소하는 그 지점들이 있다고 저도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여름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신 청취자 여러분들이라면 한번 이 영화를 연말이 되기 전에 한번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그 제이님과 여름님과 함께 한국 영화 결산 올해의 영상 해부하기 필름 필터링은 불안당을 한번 다뤄봤고요.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광고를 하자면 저희 파티나 팟빵 또는 아이튠즈 구독 구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올해 일정한 성과를 거뒀지만 더욱더 사랑받고 싶은 관종입니다. 예, 영상 해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